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AI 모델 정말 많이들 쓰시죠? 아마 업무 이메일 초안을 쓰거나 아니면 복잡한 코드 디버깅까지 정말 다양하게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근데 만약 제가 오픈소스 AI 사용량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역할극에 쓰이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 에이 설마 하실 거예요. 저희도 사실 처음 데이터를 보고 좀 깜짝 놀랐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깊게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그 설마가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규모 연구 보고서입니다. 무려 100조개가 넘는 토큰, 그러니까 AI와 인간이 나눈 어마어마한 양의 대화를 분석한 결과거든요. 이걸 들여다보면 지금 AI 시전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또 사람들이 AI로 뭘 얻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예상 밖의 진실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그 예상 밖의 진실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보는 겁니다. 우선 오픈소스랑 폐쇄형 모델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특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중국 모델들 이야기를 먼저 해볼 거고요. 네,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롭죠. 그리고 가장 재밌는 부분, 역할극부터 프로그래밍까지 사람들이 대체 AI로 뭘 하는지 그 구체적인 사용 패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I를 쓰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특정 모델만 고집하는지 그 심리까지 한번 짚게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그럼 큰 그림부터 시작해보죠. 보통 AI 시장 하면 오픈 AI의 GPT나 구글 제미나이처럼 소수의 거대 기업이 기술을 꽉 쥐고 있는 폐쇄형 모델을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렇죠. 반대편에는 소스 코드가 공개돼서 누구나 뜯어보고 개선할 수 있는 오픈소스 모델 진영이 있고요. 이번 데이터를 보니까 여전히 전체 시장의 한 70% 정도는 폐쇄형 모델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직은 그래요. 하지만 정말 주목해야 할 건 오픈소스의 성장 속도예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존재감이 미미했는데 어느새 전체 사용량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거대한 항공모함들 사이를 날렵하게 파고드는 쾌속정 같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쾌속정 함대의 선봉에 바로 중국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 분석에서 가장 놀라운 지점 중 하나예요. 중국이요? 사실 예전에는 중국산 AI 하면 성능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미국 기술 그냥 따라하는 정도라는 인식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판도가 그렇게 바뀌었나요?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2024년 초까지만 해도 전 세계 오픈소스 시장에서 중국 모델 점유율이 1.2%에 불과했어요. 1.2%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었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그 수치가 30%에 육박할 정도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알리바바의 Q1이나 딥시크, 문샷 AI의 키미 같은 모델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글로벌 사용량이 1년 만에 25배나 늘어났다는 건 이제 더 이상 가성비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와, 25배요? 네, 성능으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1.2%에서 30%라니 정말 믿기 힘든 성장이네요. 단순히 점유율만 높아진 게 아니라 예전의 그 인식을 깨고 기술적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통한다는 뜻이겠군요. 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보고서에서 몇 가지 재미있는 요인을 짚어주더라고요. 첫 번째가 바로 속도였어요. 신규 모델을 출시하고 업데이트하는 주기가 상상 이상으로 빠르고 잦다는 거예요.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는군요. 네, 시장에서 이런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나오면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다음 버전에 반영해버리는 거죠. 이런 민첩함이 개발자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시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성비를 넘어선 최적화 전략이요. 무조건 가장 큰 대형 모델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형 모델 시장을 제대로 파고들었어요. 중형 모델이요? 네, 이게 아주 영리한 전략인 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GPT-4 같은 초거대 모델만큼의 성능은 필요 없지만 어지간한 작업은 다 해낼 수 있으면서 비용은 훨씬 저렴한 모델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바로 그 스윗스팟을 중국 모델들이 정확히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니라 내게 딱 맞는 모델을 제공하면서 시장을 장악했다. 이런 얘기군요. 맞습니다. 덕분에 오픈소스 생태계 전체가 아주 건강해졌어요.
예전에는 딥시크 같은 특정 모델 하나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여러 강력한 모델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점유율을 나눠 갖는 다자 구도가 형성됐거든요. 현재 어떤 단일 모델도 점유율 25%를 넘지 않는다고 하니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기술 발전도 더 빨라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진 셈이죠. 중국 모델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오픈소스 생태계가 정말 풍성해졌다는 건데 그럼 이 수많은 모델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대체 뭘 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지네요. 저희가 처음에 던졌던 그 충격적인 질문이기도 하고요. 결과가 정말 의외라면서요. 네, 정말 의외의 결과였어요. 전체 오픈소스 AI 모델에서 사용된 토큰,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량의 무려 52%가 역할극에서 나왔습니다. 52%요? 와, 절반이 넘는 거네요. 네, 절반이 넘는 거죠. 코딩이나 글쓰기 같은 생산성 작업을 압도하는 수치예요. 상상을 초월하네요. 보통 AI는 일 잘하는 비서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최고의 연극 파트너였던 거군요. 왜 이렇게까지 역할극에 열광하는 걸까요? 단순히 오픈소스 모델이 필터링이 좀 덜 빡빡해서 그런 건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상업적인 폐쇄형 모델보다 훨씬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필터링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인간의 근원적인 이야기에 대한 갈증을 채워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야기요? 네, 누구나 영화나 소설 속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잖아요. 오픈소스 AI가 그 상상을 무한대로 펼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즉각적인 무대를 제공해주는 거죠. 이건 AI가 단순한 생산성 도구를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자, 극도로 개인화된 미디어로 진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내가 감독이자 주인공이 되는 1인용 영화를 무한대로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군요. 역할극이 절반 이상이라니 그럼 개발자들이 쓰는 코딩 같은 전문적인 분야는 생각보다 비중이 적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런 작업은 주로 폐쇄형 모델을 더 많이 쓰려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 프로그래밍은 모든 AI 모델, 그러니까 오픈소스와 폐쇄형을 통틀어 가장 꾸준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핵심 사용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전체 AI 토큰 사용량의 50%를 넘어설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졌어요. 아, 50%나? 네, 역할극이 오픈소스의 킬러 컨텐츠라면 프로그래밍은 전체 AI 시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아, 분야별로 선호하는 모델 타입이 좀 다른 거군요. 네, 맞습니다.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시리즈가 60%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코딩은 클로드라는 공식이 생겼을 정도니까요. 거의 공식이군요. 네, 물론 오픈 AI나 구글도 이 시장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앞서 말한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들이에요. 이 모델들도 이제 역할극 같은 창의적인 작업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같은 고도의 기술적인 분야에서도 사용 비중을 크게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중국 모델 전체 사용량의 39%가 프로그래밍과 기술 관련 작업에 해당할 정도니까요. 그만큼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되었다는 뜻이겠죠. 역할극과 프로그래밍? 어떻게 보면 창의성과 논리성의 양극단에 있는 두 분야가 AI 사용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참 재밌네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 단순히 코드 한 줄 짜달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훨씬 복잡한 요구를 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AI를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함수가 무슨 뜻이야? 하고 물으면 AI가 답을 주는 그런 단발성 대화가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단계에 걸친 작업을 통째로 맡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보고서에서는 이 현상을 에이전트 추론, 에이전틱 인프런스의 부상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에이전트 추론이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에이전트 추론은 AI에게 알아서 잘 좀 해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6월에 이탈리아 여행 가려는데 계획 짜는 법 좀 알려줘 라고 물었다면 이제는 6월 첫째 주에 5일짜리 로마, 피렌체 여행 계획 좀 짜줘. 항공편이랑 호텔도 예약 가능한 걸로 알아보고 바티칸 투어 예약 링크까지 찾아서 표로 정리해줘 라고 시키는 거죠. 와, 이건 그냥 정보를 물어보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개인 비서에게 일을 시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AI가 단순히 텍스트를 생성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외부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정보를 가져오거나 하는 도구 호출을 하고 여러 단계에 걸쳐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에이전트 추론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런 변화를 뒷받침하는 데이터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들인가요? 우선 이런 복잡한 추론에 특화된 고성능 추론 모델의 사용량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어요. 사람들이 점점 더 똑똑한 AI를 찾는다는 거죠. 둘째, AI가 외부 API나 데이터베이스 같은 도구를 호출하는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용자들이 AI에 입력하는 프롬프트, 즉 명령어의 평균 길이가 4배나 길어졌다는 거예요. 4배나요? 네, 특히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건 사용자들이 훨씬 더 많은 맥락 정보와 복잡한 요구사항을 AI에게 던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AI가 단순한 대화 상대를 넘어서 우리 일을 대신 계획하고 처리해주는 자율적인 조수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네요. 네, 단순한 정보 검색 도구에서 복잡한 문제 해결 파트너로 그 역할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거죠. 올라오고 기존 강자들도 계속 신제품을 내놓고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뭘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쓰던 모델을 계속 쓰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데이터에서 뭔가 흥미로운 패턴이라도 발견됐나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심리적 패턴이 발견됐어요. 보고서에서는 이걸 신데렐라 유리구두 효과라는 아주 재치 있는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신데렐라 유리구두 효과요?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 개념은 이렇습니다. 시장에는 아직 누구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주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개발자의 까다로운 코딩 문제일 수도 있고 작가의 창의적인 글쓰기 장벽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새로운 AI 모델이 딱 나타나서 특정 사용자의 바로 그 문제를 최초로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신어봤지만 맞지 않던 유리구두가 신데렐라의 발에 딱 들어맞는 것처럼요. 아, 내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해주는 운명적인 모델을 만나는 순간을 말하는 거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 특정 AI 모델한테서 코딩 문제에 대한 정말 멋진 해결책을 한번 받고 나니까 나중에 더 좋은 모델이 나왔다고 해도 왠지 그 모델에 먼저 손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이미 제 질문 스타일이나 원하는 결과물 포맷을 그 녀석한테 다 맞춰놔서 그런가 봐요. 바로 그 경험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유리구두를 찾은 경험을 한 초기 사용자 그룹은 이후에 기술적으로 더 뛰어난 모델이 나와도 쉽게 떠나지 않고 굉장히 높은 충성도를 보여요. 보고서에서는 이들을 핵심 코호트라고 부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자신들의 시스템과 업무 방식을 그 모델에 맞춰 최적화했기 때문에 다른 모델로 바꾸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 즉 전환 비용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보고서에 명확한 사례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제미나이 1.5%나 클로드 3 소넷 같은 모델은 출시 초기에 유입된 특정 사용자 그룹의 5개월 후 잔존율이 무려 40%에 달했어요. 40%나요? 굉장히 높네요. 네, 나중에 들어온 사용자 그룹보다 훨씬 높은 수치죠. 왜냐하면 이 모델들이 출시됐을 때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특정 작업을 처음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그 최초의 성공 경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네요. 반면에 이런 딱 맞는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그냥 기존 모델보다 조금 더 빠르거나 저렴한 수준이었던 제미나이 1.0 플래시나 라마 3 같은 모델은 어땠을까요? 다들 금방 떠났겠네요. 맞습니다. 모든 사용자 그룹이 거의 동일한 속도로 빠르게 이탈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특별한 유리구두 경험을 주지 못했으니 더 좋은 대안이 나오면 미련 없이 떠나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롭네요. 심지어 더 재미있는 형상도 있어요. 딥시크 모델의 경우 초기에 사용하다가 이탈했던 사용자들이 다른 여러 모델을 써본 뒤에 다시 딥시크로 돌아오는 부메랑 효과도 나타났다고 해요. 다른 구두들을 신어보니 결국 내 발에 가장 잘 맞았던 건 처음 그 유리구두였다는 걸 깨달은 셈이죠. 결국 사용자의 충성도는 단순히 모델의 성능 점수가 높아서가 아니라 나의 고유한 문제를 가장 먼저, 가장 잘 해결해준 그 결정적인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결과입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들을 깊게 파고들어 봤는데요. 잠시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 AI 시장은 GPT 같은 하나의 모델이 모든 걸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폐쇄형과 오픈소스가 공존하고 특히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 모델들이 가세하면서 아주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었고요. 네. 그리고 둘째, 사람들은 AI를 단순히 일 잘하는 비서로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역할극이라는 거대한 사용 사례는 AI가 우리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이자 미디어가 될 수 있다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셋째로는 우리 자신이 AI를 점점 더 똑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단순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넘어 복잡한 업무를 통째로 맡기는 에이전트로서의 AI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수많은 모델 속에서 사용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단순히 최고의 기술 스펙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준 신데렐라 유리구두 같은 그 첫 경험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세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AI 시장의 경쟁은 단순히 더 강력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요구에 맞춰 얼마나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솔루션을 제공하는지, 즉 운영의 탁월함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커요. AI가 앞으로 우리 삶과 업무에 얼마나 더 깊숙이 그리고 또 어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통합될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